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물이 이제 공유물의 이제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이제 지분 2분들도 가지고 있고 내가 2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로 현상 가치 유지 보존시키는 것은 공유자 이해관계 직방으로 달려있죠. 다 이런 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 판례하면 책에는 지금 그런 설명이 일체 빠졌는데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보니까 판례하면은 여기 이제 공유물의 보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 건물이 이제 공유물이다. 그러면 공유물을 수리를 한다. 그래 현상을 주의해야 되니까 수선행위 이런 게 이제 보존행위다 하는 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존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A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온인무효 등기를 했다. 그럼 이거를 말소를 시켜야지 이자들의 소유권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 단독을 하냐? 이게 보존의 일종이니까. 또는 제3자 A가 이 공유 부동산을 불법으로 침탈,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 공유자는 A한테 공유물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판례하면 보존의 일종으로 본다는 것. 따라 보존이니까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온인무효 등에서 말소 청구한다든가 공유물 반환 청구한다든가 또는 방해제거 청구한다든가 토지에 대해서 이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 건물 철거 청구해줘. 방해제거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판례는 공의 보존 일조로 보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니까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마성의 청구는 단독으로 한다. 이런 걸 딱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제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는데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제 공유물에 대한 이용, 계량행위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지분 후 과반수 결정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실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행위예요. 이게 임대차를 대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이용에 해당이 되는데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다 이런 게 이용행위에 해당이 되고 임대차가 실무하고 제일 먼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요 임대차 사례가 공유에서 몇 번 나왔다고 말이야. 그러면 임대차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공유부동산인데 갑이 지분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그러면 갑의 지분은 과반수가 넘으면 되고 주의할 거. 이런 말을 어른들을 앉혀놓고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드는데 안 하면 또 틀리니까. 옛날에 우리 시험에 사례면 공유는 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지분 2분으로 딱 해놨어. 갑의 집 1을. 요거는 2분의 1은 과반수 아니에요. 이거는 반수죠. 과반수가 되려면 반이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 이거는 반수기 때문에 과반수 아니니까 절대 속지 않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과반수가 돼야지 관리관상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분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과반수예요. 따라서 이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관리관한 사기 때문에 갑은 지분이 과반수 놓고 얘는 단독으로 임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 이제 임대차뿐만이 아니고 주의할 거. 이제 민법 공부를 한 3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보니까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지금 임대차는 것은 두말 없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다 지분 과반수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 이거는 그러면 뭐이겠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니까 해체를 하겠죠. 그러면 매매를 해지하는 것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를 할 건데 매매를 해지하는 거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 이런 거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 시험 2합 전에 이게 또 출제가 됐으니까 해지하는 것이 매매를 해지하는 것은 보세요. 건물 매매를 했다. 그럼 등기 전하면 소유권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인이 매매를 해지하면 넘어갔던 소유권이 돌아오죠. 이처럼 매매를 해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에 해당되냐 소유권이 넘어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처분에 해당되고 처분 변경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공유자 전원은 동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처분행위로 본다고. 전원은 동의하다는데 임대차 해지하는 거 해보세요. 이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대차를 얘가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넘어갔던 소유권이 돌아오나요?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는 거 아니죠? 소유권은 가격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뭐에 해당이 되느냐? 주의해야 된다고. 임대하는 것도 뭐 권리에 관한 사항,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뭐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해지하는 거 틀리단 말이야. 이것도 권리에 관한 사항.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걸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가 차임을 해서 2기 이상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럼 2번 연체했다. 그럼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지분 후 가반수로 결정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갑은 단독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 해지하게 또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이야. 임대하는 것, 해지하는 것 딱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넘기세요. 뒤에 넘기면 얘는 또 책을 좀 따로 써놨는데 뒤에 보면 플러스 스터디에서 공유물 이용 계량이 나와 있어요. 됐나요? 이 부분이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쏟아져. 따라서 1번에 가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독점에서 사용 수거는 거고 2번에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 배터리 사용하고 하도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1번의 판례처럼 이런 경우 가부 지분 3분의 1, 의료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공동소를 하고 있다. 그럼 어느 누구도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분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공유자가 이게 이제 공유 부동산으로 가정을 하고 다른 공유자고 협의하지 않고 이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지분이 3분의 1 한다는 을이나 병이 얘한테 자기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 공유 부동산을 독점에서 점유하는 갑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이나 병이 이걸 묻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판례인데 이 경우는 얘가 지분이 소수 지분권자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따라서 얘는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독점에서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수 지분권자지만 얘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1번 판례인데 이 1번 판례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판례는 분명히 얘가 협의하지 않고 독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네들이 공유물 전부를 반환으로 청구한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답은 그렇게 고르시면 돼. 근데 왜 이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느냐? 이 판례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잘못됐느냐? 보세요. 얘가 3분의 3분인데 독점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건 불법이라고. 그래서 얘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공유물 전부가 얘한테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의리란 애가 다시 혼자서 독점에서 점유한 셈이 되죠. 그럼 얘네들은 또 뭘 같아요? 사용 못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또 반환 청구 역으로 이런 거를 핑퐁 재판을 간다고. 그러니까 판례하면 이게 핑퐁 재판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물론 이론상으로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흐르게 미쳐. 그러니까 전부를 누구든지 사용하는 거야. 그럼 왜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냐? 잘못됐으니까 공유물 전부 반환하라. 이 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판례가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얘가 다시 얘를 상대 또 반환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판례에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이게 계속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 핑퐁 재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 공유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반환 청구하면 거꾸로 얘가 다시 반환 청구해버려. 그러면 계속 핑퐁 재판이 된다고. 이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합리적으로. 그거는 첫째, 공동으로 이용해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혼자 독점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이용을 하자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거절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의 본질적인 특색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죠? 왜 분할의 자유가 인정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이럴 때는 지금 얘가 협의가 안 되잖아요. 공동 이용권 해달라고 했는데도 너 거절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유는 뭐를 할 수 있다. 분할. 이럴 때 분할을 하고 분할의적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빙봉 반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1번 판례 정리하도 이거하고 반드시 비교 정리해야 될 것이 이걸 가반수 지분권을 바꿨을 때 이게 이제 가부 지분 5분의 3 얘가 5분의 1 병이 5분의 1 얘는 가반수 지분권자죠. 또 이 한 필지 초지를 공동소유를 한다. 이번에는 이 갑이란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고 요거는 가반수 지분권자라고 얘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이 공유분석한 전부를 독점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이 소수 지분권자가 야 우리도 지분 5분의 1 가지고 있지만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니까 공유분석한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똑같이 여기처럼 청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이걸 비교해서 하도 물어보니까 이거는 가반수 지분권자죠. 우리 판례가 지금 10년째 공유해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판례가 거기 지금 책에 보면 2번 판례인데 가반수 지분은 공유자 배터리가 사용 수익인데 판례를 얘가 토막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지금 빠져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라고 말이야. 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게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는 판례인데 이걸 지금 풀어놓은 판례가 바로 방금 전에 그 판례란 말이에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 판례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분의 가반수 결정한다고. 바로 이런 걸 말한다 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얘는 가반수 지분권자죠. 그러면 얘가 내가 가반수 지분권자니까 이 공유부동산의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을 내가 독점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지 곧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관리에 관한 사항 지분의 가반수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또는 일부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점해서 사용했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적법이 아니라 이거는 적법하다. 그 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 판례가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단계별로 구절구절 물어보니까 속지 않도록 하는 거. 다시 지금 일단은 이 기본을 잘 물어보니까 이거 비교할 수 있겠나요? 요거는 3분의 1이에요. 요거는 가반수 지분권자고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공유 협의하지 않고 공유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독점해서 또 상대 결정하면 요 경우는 부적법이고 그죠? 요거는 적법이죠. 왜? 요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진다. 왜 구절구절 물어보는데 적법하다고 막.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 그러면 아까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사 이자 지분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야.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독점해서 이걸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법하고 따라서 얘네들은 얘한테 이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이것처럼 일단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이건 반환 청구 안 되고 대신 얘들은 그러면 얘한테 뭐를 하더냐. 얘네들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인데 이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대신 돈으로 물어달라 청구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따라서 가반수 지분권자가 이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사용했다고 결정해서는 적법하되 대신 얘네들은 이 부분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 못한 만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2단계 소수 지분권자에게 가반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물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 이 경우에 이제 여기 가반수 지분권자 갑이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줬다. 그러면 여기 좀 임차인이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은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아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니까 이자의 점유도 적법, 정당한 권한에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3단계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다. 못 알아들으면 얘한테 네가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우리에게 토지 반환이나 반환 청구 못하고 임차인 여기에 건물 지어놨으면
요거 불법이니까 철거 청구 뭐 한다. 그거를 뭉뚱그려서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까지는 다 맞춰요. 근데 마지막에 꼭 속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뭘 속게 됐냐 그러면은 이걸 요즘은 잘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이 목적물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점유배제 청구는 못하지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요즘에 유달리 물어본다. 왜냐? 출전이 재밌거든. 여기에 속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임차인한테? 요것만 속자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안 되느냐? 아까 2단계에서 얘들은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요? 가반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차임상가 돌려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가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권을 타잡아서 사용수를 해롭보다 얘한테 차임상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니까. 왜 못해요? 정당한 권한에서 점유를 하니까. 따라서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얘가 지는 거야. 그러겠죠? 여기까지를 단계별로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정도는 반드시 할 거.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민법 총칙 첫날부터 이걸 구별하러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채권행위, 부담행위하고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칼같이 구별해야 된다 말이야.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냐 해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다고. 총칙에서도 물어보고 물권법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본 것이 이런 거라고. 구별을 잘해야 돼. 아까 영자 공유는 지금 갑이 지분 뭐 5분의 3, 또 을이 뭐 5분의 2 공유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 처분한다는 것은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물리적 처분, 멸진시킨다 이런 게 다 처분에 들어가요. 또는 이제 변경행위는 토지 같으면은 개간을 한다든가 건물 같으면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변경행위 건데 이런 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제1단계 공유자는 갑이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동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유부동산 전부에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순서를 잡는다. 이게 채권행위죠.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소유권 매수인 A라 치고 먼저 매매를 했다. 그 다음 2단계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합의를 하고 이게 물권행위죠. 그 다음에 등기전을 줬다 그 말. 이게 처분행위라 그 말이야. 요 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부담행위라 그랬죠. 채권행위 구별했죠. 이걸 칼같이 구별한다. 해서 이제 2단계 소유권이나 합의하고 등기를 했다. 요게 흔히 말하는 2단계 처분행위라고 말이야.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근데 뭐를 착각을 했느냐? 처분하는 것이 매매가 처분행위로 착각하니까 맨날 틀리고 앉았다 그 말이야. 여기서 지금 가반수 지분권자 조에는 그러다고 단독으로 처분은 못 하겠죠. 저는 동의하다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 첫째, 공유자는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매매한 것이 유효냐 뭐냐 이걸 우리 시험에 일단 물어봤어요. 고르세요. 이걸 처분행위라고 골라쁜 사람은 무효로 골라버려. 이거는 처분행위 아니죠. 채권행위죠. 부담행위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왜 유효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줬다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이 시험에서 응용되는 조문이 569조예요. 나 여러 번 시간 주고 주식했는데 이 569조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매매는 유효다 이 조문인데 왜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매매를 유효로 보느냐? 이 건물 소유자가 제3자인데 A 소유 건물을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죠. 왜 유효냐? 매매는 채권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익이 도래할 때까지 소유권 등을 채무만 부담을 하죠. 이렇게. 따라서 채권행위 자체는 얘가 처분 권한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매매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이익이 도래할 때까지 소유권 취득에서 권리주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 소유권 이전 나중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 채권행위 자체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가. 이거를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무엇은 유효다, 매매는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중에 권리 취득 이전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 경우도 적용이 된다는 거. 지금 갑은 지분 5분의 300 간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서 매매할 수 있고
이 매매는 유효로 골라야 돼. 정답을 해. 유효인데 그러면 나머지 5분의 2 지분은 타인의 569조가 정해져.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가 된다 그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두 개를 구별해서 지금 번갈아 출제하고 있는데 매매계약 자체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유효해요. 이거는 처분행위 아니에요. 그 대신 소유권 이전을 합의하고 등기했다. 요게 처분행위야. 요거는 얘가 단독으로 하면 뭐가 된다? 무효야. 요거는. 근데 여기서 또 골라야 돼. 시험 문제를 뭘 골라야 되냐? 무효라 그래서 전부 무효가 라는 거야.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제법. 뭐 따져야 돼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거 검토해야죠. 그러면 실체관계 검토해 보세요. 자, 가부지분은 5분의 3인데 매수인 A한테 등기 전부를 이전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분행위는 무효라 그러는데 그때서 전부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실체관계 부합은 한도에서 유효겠죠. 따라서 가부지분 5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 부합하잖아. 따라서 유효니까 어떤 것만 무효다? 다른 공약 지분 5분의 2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구별해서 단계별로 물어보니까 책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 제일 밑에 3번을 보라고 말이야. 거기는 지금 뭘 써놨는가 보세요. 부동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해서 타인명 이전행위를 한 경우 여기까지. 그 매도하는 것이 채권행위라고. 요거는 유효해요. 그 말 듣겠나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전 등기를 다 했다. 요게 이제 처분행위가 된다고. 그 요거는 무효가 되는데 판례 나오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처분 공유자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부지분 5분의 3호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고 처분 공유자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 부합으로 뭐이다? 유효한 등기다 그 말이요. 확인했나요? 따라서 이걸 구절구절 구별하셔야 돼. 우리 시험 계속 번호서 묻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매매 묻고 어떨 때는 등기 묻고 그런다고. 매매는 처분행위 아니라고. 아니겠다면 이거는 유효해요. 이유는 569조가 적용되니까. 타인의 물건에 권리에대한 매매 유효니까. 다른 공유자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가 되니까 유효다 그 말이야. 그 대신 소유권이라는 합의하고 등기까지 이전해주면 이게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무효로 들어가나 그 따라서 무슨 무효는 아니다. 전부 무효는 아니라 그 말.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도로서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 잘 하시라고. 얘도 지금 이거 구별 안 하고 지금 써놔버렸는데 그러면 문제 못 푼다고. 그 다음 다시 우측으로 논 돌려서요. 공유물의 부담은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공유 대외관계에서 그 지분권에 의한 청구하고 밑에 보면 공경의 청구 나왔는데 이건 일단 이것만 구별을 하면 그래도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 갑의 지분 5분의 3 의리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여기 지금 제3자 A가 이 공유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단독 소유락 하면은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 방해제거 청구를 하겠죠. 이렇게. 그 이제 공동 소유라고 말 이렇게. 그럼 이 공동 소유 경우도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로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해제거 청구, 철거 청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말이야. 먼저 공유자 중의 1인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야, 이 토지는 내가 지분 5분의 3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러니 건물 철거하라. 지분권에 기한 지분권을 주장해서 내가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일부 소유자나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거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대신 이 경우는 지분권, 자기의 지분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징이 공유자가 단독으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분권에 대한 대외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면 얘한테 이 두 사람이 얘한테 내가 5분의 3 가지고 있고 내가 5분의 가지고 있고 우리 둘이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니 철거하라.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는 지분권이 아니라 공유관계를 주장해서 방해제거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단독으로 권리행사가 우리 둘이 공동으로 소유 있는 토지니까 철거하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거 넣어야 돼. 단독으로 이거는 권리행사하지만 이거는 두 사람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행사된다. 공유관계를 주장한 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 말. 근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2번에 공유관계에 대한 청구 이거는 적격부로 상관이 없고 대신 이제 지분권을 주장해서 대외적인 청구를 할 때는
각 공유자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공유사인데 이때 칼같이 구별할 게 좀 있어요. 거기 1번에 공유물을 반환 방해죄의 청구 아까 가르쳐줬어. 이게 우리 판례하면 무슨 행위라고? 보존행위라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부당이력 불안 청구는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제3자 A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각자가 단독으로 철거 청구, 방해죄의 청구 당연히 하겠죠. 동시에 얘는 귀책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 다 건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 원칙이다. 돈 달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각 공유자가 지분 후 비율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중에 갑이 손해배상금 전부에서 박건문의 A 것까지 나에게 전부 배상하라고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겠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분 후 비율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칙은 마찬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3번 무효등기 맞서등기 청구. 여기 3번 판례들 지금도 비교를 바짝 해야 되는데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 얘도 또 책을 좀 따로 써놨는데 이게 판례 구별을 못하니까 3번에 무효등기 맞서등기 청구 요 판례하고 왼쪽으로 눈 돌리세요. 색칠한 부분 판례 있죠. 거기 1번 판례하고 이걸 번갈아가면서 엄청나게 출제를 하는데 그 반드시 비교 정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책에. 따라서 우측에 동그라미 3번에 무효등기 맞청구는 특징이 요거예요. 이것도 워낙에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합격권 들어가서 요즘에는 이제 뭐 설마 틀리지는 않겠지만 여기 저 공동소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동그라미 3판례는 요거예요. 이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컨대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원인무효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야. 따라서 우측 동그라미 3번은 공유부동산에서 누가 원인무효 등기를 했어요? 타인 명의로 그랬으니까 제3자가 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확인했나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했다고. 이런 경우는 어떤 공유자든 단독으로 이걸 조심하라면 단독으로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맞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이야. 갑도 또는 을도 또는 병도 단독으로 핵심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맞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보존행 일정으로 보기 때문에 핵심은 요거예요. 등기 전부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아까 비교라는 1번 판례 요거는 누구 명의로 단독 등기됐는가 확인해 보세요.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1인 명의로 단독 등기되어 있죠. 왼쪽 1번 판례는 그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이걸 구별하라고 말이야. 왼쪽 1번 판례는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자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공유자 1인 명의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구별하겠죠. 아까 우측에 거는 제3자 명의로 해. 요거는 누구 명의로? 공유자 1인 명의로 구별했어요.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된 경우는 각 공유자가 얘한테 등기 전부에서 맞서 청구가 되는데 여기 핵심이야. 근데 공유자 1인 간명의로 단독 등기됐다. 얘가 협의하지 않고 단독 등기했다. 이런 경우는 얘가 얘한테 맞서 등기 청구하겠죠. 특징을 살펴보죠. 1번 판에 뭐를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가. 이 경우는 핵심이 요거야.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맞서 청구 뭐 한다는 거야. 얘한테 안 된다고. 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뭐에 부합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구별했나요? 이런 걸 틀리면 요즘은 학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뭘 구별하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먼저 구별하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냐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되어 있냐 구별 딱 하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전부에서 맞서 청구하지만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전부에 대해서 맞서 청구는 못하고 왜 못하더라? 3분의 1 보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항상 실체관계 따져야 돼. 따라서 왼쪽 1번 판례는 공유자 1인 명의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공유자가 등기 전부에서 맞서 청구 못한다. 그 앞에 써놨대. 그자의 공유지분에 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뭔만 청구해야 된다?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맞서 등기 청구하니까 핵심은 등기 전부에 맞서 청구 못한다는 점에서 우측에 동그라미 3번하고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요즘 합격 힘들어. 합격을 들어간 사람이 요거는 거의 10년째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줄 아나. 그래서 다시 하기에 공유는 문제는 아주 수준이 난이도 높겠네요. 이게 실무에서 하도 빈번하게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신 비교할 것만 중학교 비교하면 전부 다 공짜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할 것 비교 못하면 공유는 공부해봐나 많아요. 이게. 그래서 비교할 것 정확히 구별 잘 하시라고. 그 중에서 말 어땠을까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공유물이 이제 분할과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하기 전에 거기 260편 제일 위에 보면 찾았나요? 거기 이제 판례가 지금 1, 2했고 나와 있는데 요 판례가 처음에는 10년 전에 나오다가 좀 뜸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판례를 약간 보완시키는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 4년 전부터 이 판례가 이제 사례 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별을 칼같이 해야 돼. 지금 266페이지라고 제일 위에 1, 2번 써진 거 찾나요?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존행위에 이 판례가 들어가다는데 아가 책서 내가 지금 판례를 제대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써놔버려서 중요하니까 써놓고 써놓은 거야. 면피하기 위해서. 이게 보존행위에 들어가는 판례인데 자 이런 이야기다 말이야. 옛날에 이제 처음에 10년 전에 이 판례가 처음 나올 때는 판례가 원본 그대로 나와서 외워서 맞추면 됐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니까 시험도 꼭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사례로 출제했다고. 따라서 다 칠판 보세요. 이 갑의 지분 2분을 을의 지분 2분을 이게 공유 부동산인데 잘 봐야 돼요. 제3자 이해가 이것도 뭘 구별해야 되냐. 뭐를 지금 제3자 이해 잘 봐야 돼요. 지문 잘 보고 고르셔야 한다고. 공유는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제3자 이해가 아까 가르친 것처럼 원인무효 등기를 딱 해놨어. 이렇게. 그러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등기 전부에서 맞춤관다 방 가르쳐줬죠. 이게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 여기는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제3자로 원인무효 등기한 거예요. 구별했나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예의란 애가 공유 부동산 전부가 아니고 다시 정찰해야 돼요. 다시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를 했다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때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마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마수 등기 청구는 보존행위니까. 분명히 알아들었죠? 이것도 엄청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사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3자 A가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원인무효 등기를 했어요. 구별했나요? 방금 하고 갑의 지분 2분의 1에서만 원인무효 등기했다. 요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거기 266 제일 위에 판례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갑이란 사람이 지문을 잘 보시라고. 갑이란 사람이 A에게 왜 내 지분 2분의 1에서 당신이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가? 얘가 맞서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물어볼 건덕지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묻는 거는 뭐냐? 갑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 을이란 놈이 얘한테 당신은 왜 내 동료, 친구 갑의 지분 2분의 1에서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 거 맞서시켜라.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라는 걸 이유로 해서 얘한테 맞서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예요. 바꿔 말하면 이자의 공유지분 2분의 1에서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유자 갑이 아니라 누가? 다른 공유자가. 그럼 이거는 결국 이자의 공유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보존행 일종인가? 이걸 묻는 사례인데 시험은 이제 사례로 나왔단 말이야. 얘는 얘한테 보존행을 이유로 마소 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하시라고. 구별했어요? 아까 얘가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한 거는 보존행 일종이니까 마소 청구 하셔?
근데 이번은 갑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원인모의 등기를 했다. 갑이 말소등기 청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공유자 우리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판례는 다른 공유자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대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애는 말소청구 못 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왜 못 하느냐? 실무상으로는 당연한 거야.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요 의류 지분이 너무한 거 아니잖아요. 갑의 지분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보존행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하면 얘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럼 소송을 하면은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로. 어이, 그럼 당신이 얘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당신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이해관계 전혀 없잖아. 그러면 당사자 소송법 용어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얘가 당사자가 돼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말 들어요? 그래서 얘가 공유승한 전부에 대해서 갑의 지분 말고 전부에 대해서 원인모의 등기하면 얘도 이해 당사자잖아. 왜요? 나도 지분 2분의 있는 부동산을 얘가 등기를 지맘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소 청구하는 거야. 근데 방금은 얘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하고 있잖아. 얘하고는 이해관계 안 달려 있잖아. 그랬어요? 왜 시험에서 물어볼 때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이 공동소유를 하니까 아무 때나 쪼개고 싶으면 쪼갤 수 있다 해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법정 적용에 걸려서 첫째 이거는 형성권이다 점검 딱 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 해석이 될 이유가 있다고. 이게 글자도 청구권 해석하면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는 노 거절을 푼다고. 그러면 얘가 분할 청구를 딱 했어요. 근데 이게 청구권 해석하면 얘가 노 거절한다고. 그러면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겠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려면 공유자 중 1인이 분할하자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노 거절 못하고 분할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겨야지 분할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노 거절을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처럼 맨날 나오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형성권. 따라서 얘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자 의사표시하면 얘는 노 거절 못하고 분할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야 분할의 주관적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만약에 시효기간 10년에 걸린다. 10년간 분할 청구 안 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10년 지나면 분할 못하겠죠? 그러면 공유관계가 해소가 돼버려. 공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데?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라고. 이게 분할 청구를 못 해버리면 공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따라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행사하지 않더라도 뭐로 소멸이 안 된다. 시효로 소멸 안 된다. 두 가지 특징 딱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분할은 여러 번 시간 중에 가르쳐 줬어요. 원칙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협의를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내가 갖고 요거는 내가 갖고.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은 이제 법원 힘을 빌려두니까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촌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법관이 이제 심리를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딱 내려주고 있죠. 심리를 통해서 요거는 당신 갖고 요거는 당신 가져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용이 떨어질 건데 이 앞전에도 가르쳐 줬다시피 등기 문제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돼요. 협의한 분할의 경우는 각각 등기하지 소유권 취득하는가 186조인가 187조인가 협의한 분할은 당사자 의사에서 분할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186조. 그것이 이제 여기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가장 전형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서 이게 쪼개지지 않게. 따라서 뭐가 필요 없고 등기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몇 조가 적용되고 187조에 요거 구별 칼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가 다 알고 있으라 보지만 협의한 분할의 경우도 분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게 현물 분할. 꼭 분할을 현물 분할하는 것만 없어요. 이거 지분 2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분할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는 거라고.
2분의 1이니까 가운데 턱 자르서 요거 하면 쉽게 협의가 이룰 것 같지만 안 그러는 거 이게. 따라서 협의한 현물 분할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현물 분할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이야. 아예 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한 다음에 현물 분할하는 게 어려우니까 맨날 싸운다고. 2분의 1에서 쪼긴다고 해서 금방 분할이 안 돼.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매각된 가지고 나누어 갖는 거. 이게 아주 편하겠죠.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무슨 분할? 대금 분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아예 이게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자 주는 갑이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 지분 2분의 1은 돈으로 배상해 주는 것. 이런 거를 가격 배상. 이거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아무거나. 그 다음 저로 돌아가서 왼쪽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그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정리 딱 하고 우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꼭 외워야 돼요. 분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분할 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그러면 분할이 금지가 되고 기간 외우고 분할의 방법 협의한 분할이 원칙이다. 세 가지 분할 방법이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했다 정리 딱 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다시 협의가 성립이 되면은 재판상 분할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전제 요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안에서 재판상 분할 정리 따고 동그라미 니은 다시 정리 따고 형성 판결이니까 181조 등기 필요 없이 물권 미결한다. 요거는 누구나 알아. 그 대신 요거 정리 잘 하시는 거예요. 협의한 분할은 등기해야 돼요. 이건 물어보면 빵점짜리 수두로 가다고. 협의한 분할 등기하더니 구별 잘하고 저번 주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 거기에 디귿번에 필요적 공동소수나 이 말은 이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모든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요. 따라서 분할 절차에서 단 한 사람도 누락이 되면 공유물 분할은 무효가 돼요. 따라 재판상 분할할 때도 모든 공유자가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전원이 소송에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소송 절차 누락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네 1번에 재판상 분할도 원칙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외회가 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뒤에 넘겨서 거기 이제 분할의 효과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이 분할의 효과도 두 가지를 집중 물어보는데 물론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외운 만큼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먼저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한다.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어떤 것이 지분 후 교환이냐? 현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유 부동산이다. 현물 분할을 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각각 취득했다 그 말이요. 그럼 이 현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똑같은 이야기.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는 거. 얘 것도 얘 것도 이렇게. 근데 이제 쪼개서 요거는 내가 갖고 요거는 얘가 갖는다. 그 말은 원래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을의 지분 2분의 1 효력을 미치고 있겠죠. 거꾸로 을이 취득한 부분에도 갑의 지분 2분의 1 효력을 미쳤겠죠. 요거를 서로 뭐 한 거야? 맞 바꾼 거야. 바꾼 다음에 요거는 통째로 당신이 요거는 통째로 당신이 그러니까 지분을 뭐 한 거야? 교환한 거야 이게. 그 다음 여기 지분 후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격 배상 같은 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을의 지분 2분의 1 돈으로 배상합니다. 가격 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갑이 다른 공유자 지분 2분의 1을 돈 주고 뭐 한 거다? 매수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결국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이 매매나 교환처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지금 저번 달에 매매에서 계약금까지 내가 가르쳐주고 담보 책임 앞에까지 지금 내가 가르쳐준다. 매매를 저번 달에 이제 이번에 이제 매매 담보 책임을 이제 가르쳐줄 건데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인도 붙고 보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담보 책임 이렇게 하고 매매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저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처럼 첫째, 이 경우에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처럼 다른 공유자에게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라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매매 교환처럼 똑같은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매매나 교환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3월 10일 날 매매했고 4월 20일 날 등기전 받았다. 그러면 등기전 받은 4월 20일자로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전 받아서 소유권 취득 시점이 3월 10일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은. 이 말은 이제 알아듣죠? 따라서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 거. 따라서 공유물 분할의 효과도 매매나 교환을 말하기 때문에 매매 교환처럼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데 중요한 예가 하나 있다고.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면 먼저 전제하고,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의 효과가 상속 개시로 소급이 되는데 내 상속을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187조에 따라서 피상속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없이 소유권 넘어간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유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등기없이 소유권 넘어간다. 초등학생도 알아 그거나 외우면. 그 이유를 배우는 게 법공부를 하면. 그 이유를 이정도가 신신당부했는데 뭐 때문에요?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써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소멸하겠죠.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속개시가 도는데 이자가 등기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등기전 받을 때까지는 소유자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사망했으니까 소유자 아니고 등기전 못 받으니까 소유자 아니고 이 토지는 누구까요?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망과 동시에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간다. 이리 됐단 말. 이걸 지금부터 써먹어야 된단 말. 그러면 갑이 아버지인데 토지 한 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자식놈이 둘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 1월 10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6월 20일쯤 아까 상속인 예르민교는 상속재산은 공동수준의 공유라고 그렇게 줬죠. 이게 이제 공유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6월 20일 날 두 형제끼리 형제간이니까 협의해서 분할을 했어요. 6월 20일자로. 그래서 요거는 형님이, 요거는 동생이 이렇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분할의 효과는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처럼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협의한 분할이 성립되면 협의가 성립된 시점, 여기서는 6월 20일자죠. 6월 20일자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거렇게.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터져본다 하면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가 생겨버려. 그죠? 아버지는 1월 10일 도와서 더 이상 소유자 아니잖아. 분할에 관한 협의는 6월 20일 성립됐잖아. 그럼 이 날짜로 소유권 가지면은 1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직도. 지금 설명을 몇 번 해주고 있잖아. 3주째. 이유를 공부하는 게 법 공부라니까 이유요. 그래야 혼자 공부해도 된다고 선생 도움 없이. 결론 위협이야 말짱황이고 문제 풀지도 못하고. 법률관계 공공성을 방지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협의는 이때 성립됐지만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어디로 소급시켜야죠? 1월 10일자로.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만 상속 개시시로 분할의 효과가 소급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방지된다? 법률관계 공공상태가. 한 개를 가르쳐주면 원리 터득하면 10개를 알게 되니까 그걸 깨우치세요. 그 이야기라고 자꾸.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지분상은 담보물권. 요게 이제 옛날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됐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요게 지금 잊을만하면 계속 반복 출제가 돼요. 근데 출제되는 것은 중개사 시험 수준상 딱 정해졌다고. 뭘 묻고자 하냐면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물을 수밖에 없느냐.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1, 또 공동소유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공유는 첫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근데 아까 몇 분에 주식해봤어. 처분 속에는 담보 제공도 포함되었으니까 이걸 물어부터 안테리도 하시라고. 따라서 이제 갑이 돈이 필요하면 자기의 지분 2분을 위에다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 이때는 이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 없겠죠. 처분 속에는 담보 제공이 포함되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특징, 공유는 동시에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갑의 지분 2분의 1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분할해서 아무 때나 분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걸 취득하고 요걸 취득하고 이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가부지분 2분의 1 설정에 대한 A가 저당권 우치됩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냐? 이거는 공유 두 가지 번지된 특성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 특성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반복 출제됐는데 출제되는 이유가 이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개사는 학자들이 견해 물어보면 벌떼처럼 이시정 돌아요. 그 정답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는 딱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 어떤 관계된 사안에서 판례가 나오는 게 하나여서 그것만 계속 물어봐. 그게 어떤 경우냐면 현물 분할의 경우 가부지분 2분의 1 저당권 설정해서 현물 분할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때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만 속지 않도록 하면 지금은 갑이 취득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효력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또 기초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공유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공유자는 불문하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그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됐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분할이 돼서 요거를 갑이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집중하는 건 아니고 원래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을 미치고 그 상태에 저당권 설정받았으니까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효력을 미치고 다른 공유자 을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1만큼 저당권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취득한 부분만 요게 집중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또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쌓였다고 보니까 이제 실력이 쌓여야지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 것도 뭘 알아야 물어보죠. 그잖아. 뭘 알아야 면정한다고 물어보는 것도 뭘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저당권이 판례하면 여기에도 2분의 1만큼 여러 미치고 여기도 미쳐 이렇게. 우리 시험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근데 그 다음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뭐 궁금한 게 있지 않겠냐 말이야. 얘는 뭔 죄냐 그 이야기잖아. 얘가 돈 빌린 적 없잖아. 얘가 돈 빌렸지. 근데 분할했는데 내가 취득한 부분만 저당권을 미치니까 얘가 돈 안 갚으면 내가 취득한 부분도 경매 들어가 버려. 그 이야기라고. 요거 경매 다 들어가. 왜 소유권 날려버려. 결과가 그렇게 한다고. 부당하잖아. 여기도 이렇게 미치는 것이. 그 소유권 날라가. 요것도 경매 들어가니까. 그 대신 을은 뭐 하면 돼 이제. 갑에게 예? 민법처럼 구상권 행사하면 돼 이렇게. 그 이야기야. 요거 경매 들어가고 요거 저당권 미치니까 경매 들어가고 나는 죄 없이 날아가니까 얘한테 구상권 요거 처리하면 된다고. 따라서 그 판례 입장이 얼른 보면은 얼토당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똑똑한 대법관들이 어이없는 판결했겠냐 그 말이야. 정확히 이해해 주려고. 그 다음 합유 총유. 먼저 합유는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의인이라도 조합체로서 재산을 쓰는 경우다. 동그란 2번 단체로서 독립성단 구소원의 개성이 중시된다.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동그라미 3번 지분 채용이 자부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할적 인증이 안 되는 점에서 공유하고 구별이나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합유 성립에서 수탁자가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 저였나요?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합유인데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도 공동소유 중에 합유가 성립이 되는데 다시 7번 보세요. 지금 이 신탁법상 명의신탁이 아니야. 우리가 민법에서 보는 신탁은 명의신탁이고 민법 말고 신탁법상의 신탁. 원래 요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과 결혼 시험 범위에 요게 들어갔었어요. 2005년도까지 신탁법상 신탁이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느냐? 부동산학 결혼 시험에서. 그러다가 요때 시험이 사상처로 어렵게 낸다고 띠드르고 엄청 수도권을 대모를 했어요. 출제 범위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출제 맵이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시험에서 신탁법상 신탁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탁을 배울 일이 없어져 버린다. 옛날에는 부동산 결혼해서 이거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신탁법상 신탁은 민법에서 명의신탁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위에는 신탁법상의 신탁법상의 신탁이요. 밑에는 우리 민법 다루는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갑이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다. 근데 공부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저번에 가르쳐준 것처럼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동법 4조령에서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의 특례 규정이 있죠. 문중이 명의신탁했다. 남편이 소유자한테 천명의를 명의했다. 이런 경우는 탈법 목적이 없이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이고 이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실권리자는 갑인데 등기 명의는 을명의, 수탁자, 신탁 이렇게 돼 있다. 뭐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란 건데 지네 둘 사이에 쓰는 소유자를 누구로 봐요? 신탁자의 내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얘가 실권인 건 알 수가 없잖아. 얘 눈에는 등기 명의 얘만 보이니까.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는 얘를 소유자로 믿을 거니까 대외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를. 이걸 가르쳐줬다고. 이게 명의신탁 민법 말임. 근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그게 아니고 요거는 신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 목적을 위해서 가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신탁법상의 신탁은 민법에 말하는 명의신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완전하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차인탁 한 끗 차이죠.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보지만 신탁자를. 여기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적이든 둘 사이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완전하게 누구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수탁자에게.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얘네들의 소유자죠. 근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소유가 성립하는 거? 공동소유가. 이때 이 공동소유가 공유냐 합유냐 이야기인데 여기 마인드 한번 3개월 이상 공부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 이 경우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하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이 경우도 이자들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동소유가 성립한다고.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수탁자 여러 명이 공동소유가 성립되고 그러면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수탁자 이름이 있는 경우는 공동소유 중에 이거는 합유가 돼. 근데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이름이 있는 경우는 공동소유 중에 뭐가 되느냐? 공유가 되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 이름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이름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소유가 성립되겠죠. 이것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자니까. 근데 위에는 합유고 밑에는 공유라고. 왜 그럴 것 같나요? 이유는 여기 신탁부 신탁은 신탁 목적이 있다니까. 얘가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내가 직접 소유를 해서 관리해봐야 수익이 안 올라. 그럴 때는 신탁여사한테 맡기는 거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명의신탁의 경우 이거는 여기가 갑문중이라고. 근데 문중이 종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선이 나쁜 새끼가 팔아버려.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문중은 소유권 잃어버려. 그러면 마음대로 처분 뭐하도록 방전을 방출하나가 뭐예요? 종선 한 놈 앞으로 얘가 팔아먹으니까 여러 놈 명의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 경우 생겨. 마음대로 팔아먹지 뭐하도록. 그럼 함부로 못 팔잖아. 그래서 수탁자 여러 명 경우 생긴다고. 이 경우는 공동소유 중 공유야. 왜 그럴 것 같아요? 공동 목적 없잖아요 얘들은. 문중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탁자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처럼 무슨 목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공동사업은 목적 없잖아요. 원래 합의가 되려면 이게 핵심이라니까 공동사업이라는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유는 이런 목적이 없고 이거는 공동사업은 목적 없잖아요. 이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는 이 경우는 공유라고. 근데 책에서 말하는 거 위에 것 말하는 거야.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 신탁보다 신탁은 신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수탁자 이름인 거는 신탁 목적이 있으니까 요거는 공동소유 중에 뭐가 성립한다? 합유. 그러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이름인 거는 공동사업이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소유자니까 공동소유가 성립하겠지만 이거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유는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하는 거죠. 그럼 명의신탁이 있어서 문중이 종선 여러 명으로 등기했다. 공동소유 성립한다. 공유다. 분할할 수 있을까요? 공유는 원래 분할의 적용적이 되잖아. 이거는 공유가 성립된 명의신탁에서 수탁가 수인인 경우는
근데 분할해버리면 취지에 반하잖아. 왜 수탁자를 일명을 넣었어요? 임의로 처분 못하도록 하겠어. 근데 얘네들이 공유라서 마음대로 분할해버리면 쉽게 뭐 해버려? 팔아 풀잖아.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해서 공유물 분할의 차유는 인정이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야. 이걸 구별 잘 하셔야 돼. 공부는 이해하면 아주 쉬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수준을 한 단계씩 올려야 된다고. 뒤에 좀만 쉬었다.